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225화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뭔가 소리가 노홍철 소리가 헬륨 풍선 먹었다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그래요? 내가 그 댓글 누구죠? 봤어요. 적발하겠습니다. 김원경 처장님이 헬륨 풍선을 먹은 목소리다. 제 목소리 헬륨 목소리인가요? 아, 이거 네. 자, 인사부터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번에 지나가는 안악내로 네. 출연했던 유민지 기획부장입니다. 오늘도 네. 자꾸 땜빵으로 이렇게 불려오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저는 부녀회장 배나은 활동가입니다. 제가 지나가는 아낙네님을 너무 좋아해서 리액션을 했습니다. 영혼 없는 리액션인데 네네. 여러분. 네, 보셨나요? 저의 표정을. 웃진 않고 소리만 냅니다. 네네네. 우리 아빠는 슈퍼맨이에요. 종편 막말 패널들도 퇴출시켰고요. 보도지침 책도 만들었고요. KBS, MBC 적폐의 사진도 퇴출시켰고요. 언론교육도 하고요. 매일매일 방송과 신문을 감시해요. 너희 아버지 뭐 하시는데? 민원연 후원해요. 언론을 정상화시키는 확실한 길. 한 달에 10,000원 민원연 후원으로 가능합니다. 오늘 김원경 사무처장님하고 이봉호 활동가는 휴가를 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자리를 지나가는 아낙네님과 함께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땜빵으로 쓰죠. 네. 하지만 몹시 좋아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제가 방송을 들었는데 네. 못 들어주겠더라고요. 헬륨 풍선 먹고 나서 그 댓글 다신 분 생각해 보겠습니다. 추적하겠습니다. 할 때 즐거우면 전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네네. 즐겁게 하고 이정현 PD만 믿고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미디어 스크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 방통심의 셀프 심의 적폐 결국 들통 기사입니다. 미디어스 윤수연 기자의 기사인데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전 위원장, 부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대리 민원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대리민원. 네. 이날 그 방통심의위가 기자 브리핑에서 친인척 명의를 빌려서 민원을 신청한 김모 팀장을 파면하고 서울 남부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는데요. 보면 이 김모 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전에 2기, 3기 방통위원 네.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러니까 실세들이죠. 네. 그들의 민원을 받아서 본인이 직접 방통심의 그 사무실에서 네. 그 민원을 셀프 민원을 넣은 겁니다. 아니, 네. 아니 심의위가 심의를 하는 기관인데 거기서 자기가 심의를 넣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적절하다고 한 거죠. 그리고 그것도 그럼 본인이 만약에 당당한 거면 본인 명의를 넣으면 되잖아요. 나도 그쵸. 시민이니까 나도 심의를 넣겠다. 그게 아니라 친인척 명의를 빌려서 넣어서 실제로 넣었던 민원들의 상당수를 중징계를 받을 수 있게 헐? 나온 거죠. 왜냐면은 이게 그 행정 직원이나 관련된 사람들이 계속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을 것 같아요. 미디어 탈곡기에서 심의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결합을 하고 심의의 수위도 많이 정하고 그럼 그걸 가지고 소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전체 회의를 가는데 그 앞 단계에서 굉장히 많은 작업들이 벌어지는 걸 이제 사무처 직원들이 하게 되는데 본인이 넣었으니까 얼마나 더 신경을 썼겠습니까? 그렇게 했던 거죠. 근데 이게 원래 안 밝혀졌다가 모르는 거죠. 친인척 명의니까 다 알지는 못하니까. 이번에 뭐 서버 이전을 한다고 하나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봤더니 동일한 IP 주소에서 그것도 방통심의 사무실이 있는 데에서 너무 민원 심의가 많은 거예요. 봤더니 그게 그 사람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서 넣었던 거다. 야. 물어봤더니 그 팀장은 뭐 그 방통위원장이 있잖아요. 저 방송 이상하지 않아? 넣고. 예를 들어서 옛날에 JTBC 뉴스가 오역 논란이 있었던 거 있잖아요. JTBC 요즘에 마음에 안 드니까 넣어. 그러면 이제 바로 넣고 심의 중징계 때리게 하고 이렇게 한 작업들을 했다는 게 이번 방통심의위가 밝히면서 스스로 밝히면서 이런 적폐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 팀장 파면했다. 그리고 이거는 오히려 이 시청자들을 우롱한 행위이고 심의를 왜곡시킨 거기 때문에 반드시 철저하게 수사해서 밝혀주길 바란다. 이런 입장을 밝힌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모 팀장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일반인 명의를 빌려갖고 46건의 방송 관련 민원을 넣었다고 하는데요. 결국엔 이 민원 중에 19건이 법정 제재, 중징계입니다. 그렇죠? 14건은 행정 지도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거 합치면 지금 33건이잖아요. 46건 중에 33건을 실제로 징계를 내리게 한 거예요. 민원연이 한 400건 넣었는데 한 30건 될까 말까 10%도 안 되는 그렇게 다 기각시키면서 이렇게 내부에서 요청한 심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자기가 실제로 넣고 자기가 중징계 때리게 하고 이런 적폐 흐름이 있었다는 겁니다. 야, 이럴 거면은 밖에서 심의를 받을 필요 없네요. 그러니까, 안에서 왜? 그냥 이렇게 방송 보다가 이거 지금 나쁜 남자 이러면서 친척명에서 중징계. 그러니까 이거의 가장 핵심적 문제는 네. 우리가 그동안 정치심의라고 비판했잖아요. 방통심의가 자기네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박 대통령의 정치적 혹은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적 의사에 따라서 방송을 심의하고 거기다 검열하는 걸로 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사건이 드러난 꼴입니다. 민원연이 그렇게 많이 이거 너무 친정부적이고 이거는 야당에 대해서 너무나 폄훼적이고 명예훼손에 인신공격에 그런 걸 넣어도 다 기각했거든요. 다 기각하고 문제 없고 그러니까 문제 없음이라고 처리된 거는 그래도 회의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회의에 올라가지 못하게 사무처에서 다 기각해놓고서 자기네끼리는 안 해서 심의 방통위원장의 딱 뜻을 따라서 심의 넣고 중징계 때리고 이렇게 갔다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 박근혜 정권 때 일어난 일입니다. 적폐가 아주 곳곳에 그냥 숨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이게 걸렸으니까 네, 당분간은 또 이런 노골적인 짓을 하지는 못하겠죠. 그러니까 방통심의가 어쨌든 그 적폐를 잘라내고 이런 것들 드러낸다는 거는 굉장히 안에서 치명적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무처 너희 이제 앞으로 그런 거 하지 말아라고 방통심의가 새롭게 구성되면서 그 사무처에 대한 경고일 수도 있고 그리고 시민들에 대한 다짐일 수도 있고 어쨌든 좋은 출발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니 그분도 근데 시키니까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꼬리 자르기일 수도 있는데요. 아니 이미 위원장은 잘렸기 때문에 더 잘릴 수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 사람은 어쨌든 징계하지 않으면 이게 또 왜냐면 징계 받았기 때문에 예전에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난 이제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 거부하는 직원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으면 거부하는 직원들이 또 안 생기고 유야무야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꼬리 자르기여도 어쩔 수 없는 조치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11월 한겨레 21이 편집권 침해로 좀 논란이 뜨거웠죠. 예, 논란이 된 기사는 1186호 표지기사 어떤 영수증의 고백이라는 기사였습니다.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편집권 논란이 침해 논란이 불거지고 노조와 사장 측이 각각 입장을 내고 뭐 사과를 하고 하는 그 양상이 이어지다가 결국엔 이제 감사가 시작이 됐어요. 내부 감사가 시작이 됐는데 그 관련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소식을 좀 전달드리고자 가져와 봤습니다. 네, 내부 감사 결과는요. 편집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감사분이 근데 이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나서 그만두셨다는 게 사실인가요? 네, 사실인데요. 그거 한번 조금 이따가 묶어서 감사 결과를 먼저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제 19일 날 이메일을 통해서 한겨레에 이런 내용이 왔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한겨레 21 편집권 침해 논란 감사 보고서 이게 이제 구성원들에게 공유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상근 감사라는 분이요. 감사를 진행했는데 보고서에서 양상우 대표이사의 편집권 침해 여부에 대해 한겨레 신문에서 편집권은 편집인 또는 기자에게 독점적, 배타적으로 부여되는 법적 권리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편집인, 편집국장, 기자들이 공유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편집장에게 표지 이야기의 함량 미달을 지적하고 기사의 품질 제고를 요청한 것은 회사의 모든 업무에 대한 총괄 책임을 지는 대표이사로서 부적절한 행위로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종구 편집인의 편집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도 뭐 편집인은 이렇게 할 수 있다 사실. 그러니까 콘텐츠의 논조를 지도하고 조율할 권한과 책임이 있기 때문에 뭐 지금까지 표지 이야기와 관련해서 한 행동은 권한을 벗어난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라는 감사 결과를 내놨는데요. 보고서의 결론이 이렇게 나온 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들 생각하시나요? 아니 사장이 개인의 구성원의 한 명으로서 이야기를 한번 그냥 지나가다 이야기했다.
뭐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사실 드러난 상황은 사장이 반복적으로 편집장이 아니 그거는 이제 내가 알아서 하겠다. 우리가 이제 기자들과 다시 토론해보고 더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카카오톡이나 아니면 뭐 이미 줄까지 쳐서 계속 이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한 거는 이거를 어떤 올바른 토론 문화의 하나로 볼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이미 의견을 들었고 사장 이야기를 들었고 그래서 자기는 그래서 논의하고 결정하겠고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이제 이야기했는데도 이제 자기 말이 안 들어지니까 계속 반복해서 내렸다는 거는 논란이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기자들이 저항해서 이렇게 하면 옳지 못하다. 이거는 부적절하다라고 지적한 것도 맞다고 보여지고요. 근데 감사가 그거에 대해서 감사를 하라고 했더니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는 부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한 게 과연 이제 그 한겨레 정신에 부합하느냐. 조중동에 없는 편집권 독립이 한겨레와 경향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자들이 어쨌든 양심에 따라서 어떤 거에 휘둘리지 않고 기사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에 신뢰를 보여주는 거죠. 그 뭐 다른 여러 가지 논란들에 대해서도 한겨레가 어쨌든 독보적으로 저희가 신뢰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데 그런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이렇게 시류에 혹은 뭐 사장에 따라 흔들리게 된다면 우리가 신뢰하고 과연 한겨레를 볼 수 있겠는가? 끊임없이 의구심이 들지 않을까? 이건 누군가에 대한 입김이 아니었을까? 한겨레도 결국엔 편집권이 독립되지 않은 건 아닐까? 이렇게 되면서 여러 가지 의심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기반이 아닐까? 근데 오히려 독립돼 있으니까 이런 요구에 반박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결국에는 이것이 불거진 거. 불거져서 내부 구성원들이 이건 문제다라고 이야기하고 감사도 들어가고 어쨌든 이것이 밝혀졌다는 거는 그만큼 내부가 어쨌든 건강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래서 막 긍정적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건강한 부분이 아직 존재한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네. 지금 감사에서 네. 이게 계속 편집권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사실 그러니까 분리는 돼 있지만 이를테면 대표이사가 편집에 이렇게 참여하는 거는 뭐 명문화돼 있지는 않지만 지금까지의 어떤 관행상 얘기를 해왔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조선일보가 사주 눈치 보고 기사 안 내는 거 뭐 우리 요즘 장자연 리스트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기사 안 냈잖아요. 그럼 비판할 수 있겠어요? 사주가 그냥 개입한 거 나 아니다 내지 마 해서 안 낸 건데 반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근데 그래서 그 감사 보고서의 문제가 바로 그런 부분을 용인하기 시작하면 편집권이라고 하는 건 없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조금씩 네, 그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의의 수준 여러 가지 다양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대표이사가 볼 수 있는 거 오늘 어떤 게 나왔고 보고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내가 어디까지 힘을 관여할 거냐의 문제를 절제하지 않으면 편집권 침해되고 편집권이 흔들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지금 내부 구성원들이 이렇게 반발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경계들을 계속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이사, 편집인, 편집국장, 논설실장 등이 참여해서 어떤 다음 날 보도할 주요 기사를 논의하는 대편집회라는 어떤 관행 같은 게 있었다고 하고 이런 것들이 관행으로 그냥 쭉 이어져 왔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그렇게 언급하는 게 있었다.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그게 아니었다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의견을 제시할 때 뭐 한두 차례 뭐 이게 좀 한번 다시 살펴봐야 되는 건 아닐까요? 라고 의견을 제시한 수준이 아니라 물론 대표이사가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의견을 제시한 수준이 아니라 거의 세 차례에 걸쳐서 굉장히 강조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밑줄을 그어가면서 얘기를 하고 특정적으로 얘기를 했고 또 그 직전에는 관계자와 컨택을 했던 어떤 정황이 있고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이 결과가 감사 결과가 좀 납득이 안 된다라는 상황인 거죠. 근데 실제로 이제 내부적으로도 뭐지? 왜지? 라는 그러니까 밑줄은 그었지만 편집권 침해가 아니란 말이야? 라는 밑줄만 그었을 뿐. 네, 막 이런 의문이 지금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아까 유 부장님이 처음 시작할 때 감사가 누구냐, 감사에 대해서 감사가 그만둔 거 아니냐라고 여쭤보셨는데요. 실제 이 감사는 양 대표하고 대학 선후배 사이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처음 시작될 때부터
아니 저 사람이 감사인데 그럼 이 감사를 시작을 하면 처음부터 양 대표한테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건 예상된 결과 아니냐. 그리고 뭐 감사를 그렇게 내버리고 그만두거나 아니면 감사를 안 하고 그만둬버리면 어떡하냐라는 이제 우려가 나왔는데 실제 결과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면죄부를 주고 이제 끝나버리는 그런 상황이 된 거고 그 감사분도 그만두셨다고 해요. 네, 자리를 내놓을 거란 그 우려가 진짜 현실이 된 거죠. 네, 그래서 노조에 지금 문제제기를 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해요. 애초에 이렇게 문제가 예상되는 감사를 왜 신청을 했느냐. 그냥 계속 이제 문제제기를 하고 그냥 다른 방식으로 싸웠어야 되는 건데 이 감사 결과가 나오면 그럼 이제 뭐라고 할 거냐라는 거죠. 그 내부에서 한겨레 내부에서 아마 이 사건을 가지고 좀 더 진지한 논의가 이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게 감사해서 문제 없다고 나오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편집장과 대표이사와 함께 논의하고 거기다가 계속 지적해도 결국엔 기사만 안 바뀌면 편집권 침해가 아닌 그러니까 기사 뭐 표지만 결국에 안 날린 거잖아요. 편집장이. 그러면 그걸 그냥 둘 거냐. 편집장은 언제나 그렇게 흔들리는 갈대 형태로 누구나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자리로 둘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한겨레 구성원들이 같이 대책을 논의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미투 운동 보도에 피해자 인권 없어. PD저널 기사입니다. PD저널 이민아 기자의 기사인데요. 어제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회원 109명이 지금 최근 보도되고 있는 미투 보도와 관련돼서 언론의 자성과 변화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크게 분리해보면 1. 이분들이 발표한 성명 내용입니다. 피해자 인권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라는 내용이고요. 피해자가 자신을 이제 공개한 이후에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언론들이 계속 보도를 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지금 나오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언론 현실이 근데 이거를 선정주의에 빠져서 계속 보도하고 있다. 적나라하게 피해자를 죽여가며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피해자가 감당해야 될 법적, 사회적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지금 여기서 눈에 띄는 게 사실 생방송 인터뷰에 대한 문제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태까지는 이게 미투 보도라는 게 처음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감을 이제 잘 못 잡고 사실 나온 이후에 파장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고 난 다음에서야 이거는 안 되겠구나 하고 깨달아 나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사실 생방송 형태의 어떤 미투 이런 보도였던 것 같아요. 성명서에도 그 부분이 정확하게 언급되는데요. 네. 특히 피해자가 직접 출연하는 생방송 인터뷰의 경우 피해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피해자가 대중을 상대로 오로지 져야 하므로 인터뷰 후에 심각한 2차 피해를 초래한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대중들에게 자기는 원래 사실은 이 피해자가 가해자 혹은 그리고 뭐 검찰 조사에서 이야기하면 되는데 사실 실명을 까고 이제 나온 얼굴을 내면서 대중한테 얼마나 설득력 있게 내가 설명을 하느냐. 이 언론이라는 걸 통해서 나오면서 그런 것들의 책임이 피해자에게 가기 때문에 그러면 언론 대중들은 더 자세히 뭐 얘기해봐. 믿을 수 없는데? 뭐 너 정말 너는 근데 거길 왜 들어갔어? 뭐 이런 식의 계속 그런 질문을 피해자가 답하지 않으면 마치 이것이 거짓말인 것처럼 되는 그런 책임들 그리고 그것으로 발생하는 2차 피해 그리고 뭐 언론들은 거기서 피해자가 밝히지 않은 사실까지도 막 뒤로 캐가지고 특종이라는 단독이라는 이름을 계속 내면서 선정주의적 보도를 하는 이런 행태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 제기가 첫 번째 단락에서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성폭력에 대한 남성 중심적 통념에서 벗어나 젠더폭력의 구조적 원인에 대한 이해,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공감하는 자세에서 기초해서 취재 보도해야 한다. 그러니까 언론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언론학자들이 기자들에게. 미투 운동은 폭력과 혐오가 난무하는 지금의 현실에 맞서 성차별적 사회 구조를 바꿔내기 위한 여성들의 처절한 절규이다. 고통 속에서 미래를 말하는 이 운동이 진정한 사회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책임감 있는 언론의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된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피해자 때문에 가해자가 피해를 보고 있거나 관련 업계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식의 보도 가 대표적으로 문제고 또 펜스룰처럼 직장 내 성차별을 공고하게 만드는 이런 보도를 내는 것도 여전히 문제의 보도다라고 하면서 이 보도를 지적을 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지적한 것은 언론의 남성 중심적 조직 문화에 대한 성찰과 실효성 있는 성평등 교육 기구 운영을 요구한다.
라고 했는데 이거는 보도뿐만 아니라 이 언론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남성 중심적 문화가 많은 거. 그래서 안에서도 굉장히 성희롱, 성적 안에 이미 언론계에서도 불거졌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것과 성교육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각 언론사와 언론단체 그리고 관련 정부기관에 젠더폭력, 인권 피해에 대한 보도 전담 모니터링을 하고 그리고 성평등 교육기구 신설 및 기존 기구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렇게 하고 성명서를 마쳤습니다. 지난번 저희 보고서에서 썼던 네. 것도 있고 또 맞아요. 안 된 것도 그러니까 네. 제가 미처 못 봤던 것들 맞아요. 그리고 그 네. 이후에 나온 것들도 있는데 네. 참 이게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분위기를 좀 바꿔서 네. 재미있는 소식, 재미있다고 하기엔 안 좀 재밌어 그렇죠. 이거 이창이. 네, 재미있다고 하긴 좀 그렇죠. 어처구니 없는 소식이죠. 네, 이창희 진주시장이라고 하면은 이제 황제 목욕으로 유명한 분이죠. 이게 왜 황제 목욕이냐? 업무 시간에 그냥 내가 황제처럼 내가 가고 싶을 때 그 목욕탕 가서 땀 한 번 빼고 오시는 뭐 그런 분이다. 부럽다. 네, 그러면은 뭐 가히 황제라 할 만하죠. 내가 가고 싶을 때 그렇게 아무 때나 가면은. 네, 근데 이분이 자기에 대한 이런 비판 기사를 쓴 언론을 사이비 언론으로 규정을 해서 이제 출입 제한 조치를 지시하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기자에게 폭언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었죠. 어제 얘기했었어요. 네,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해당 폭언을 들은 매체에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사과하라. 네, 라고 그 매체도 나섰고 이와 함께 이제 시민사회단체도 함께 연대해서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네, 일단 그 해당 그 매체는 뉴스프리존인데요. 임병용 편집국장이 19일 데스크 칼럼을 통해서 이창희 시장이 폭언을 한 기자가 뉴스프리존 소속이라는 점을 밝히면서요. 폭언을 일삼고 방해한 행위에 대해 사과하십시오라고 명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장이 목욕을 갔다가 네. 그게 보도가 되니까 네. 아유 죄송합니다 해서 제가 부적절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자세를 숙인 거죠. 네. 그런데 그 다음날 그 기자를 만나서는 너 네가 썼어 기사? 네가 너 썼나? 너 그놈이냐? 맞아요. 그러니까 이 기자가 아니 저 말 그렇게 하지 마시고 했는데 양산 거창해갖고 그러고 가만히 있어 했나? 왜? 응? 예. 네가 썼나? 네가 그걸 썼나? 니는 썼나 안 썼나? 니도 그 해당 상황 아이가? 좀 응? 말로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니 예. 나이가 착하면 니 아니 나이가 새카마이 어리시더라도 말로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지. 그럼 예. 어찌갖고? 예? 어찌갖고? 당신 사고 이러시고 하시면 안 당신의 되지. 고집을 예. 누구고? 예? 응?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어봐. 시장님. 그럼 당신을 구면 그럼 뭘 구고 야이 새끼야 구까? 그럼 욕을 하시지 그러면은. 응? 그 당신을 구지 뭐 잘못했나? 아니, 욕을 니 하시지. 처음 보니까 나는 니 예? 처음 봐. 새카맣게 어린 게 네. 아니 어린 거랑 무슨 상관이야? 그러니까 머리가 까매서 그런 거 아니야? 새카맣게 부러워서. 나이가 새카맣게 네, 그것과 관련해서 아무튼 지금 약간- 편집국장은 사과 공식으로 요청을 한 상태인 거고요. 그래. 또 이게 욕설을 했다는 게 이제 일파만파 알려지면서 시민단체에서 이게 시민단체 주민참여라는 곳에서는요. 17일날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창희 진주시장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소지가 있다면서 조사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행동 강령의 네네, 그러니까 이름이 너무 웃기죠. 성실 및 친절 의무 위반. 그죠. 공무원들은 사실 이런 걸 다 지켜야 되는데 완전 위반했네. 그죠. 그러면 폭언을 뭐라- 했으면은 사실 맞아요. 위반한 거죠. 그래서 폭언한 게 생생하게 녹취록이 이 기사에 지금 올라가 있으니까 그죠. 혹시 어떻게 욕했나 니 이러면서 욕했으니까 한번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들어보시면 될것 공무원들도 같아요. 이런 것들 행동 강령을 지켜야 되는데 심지어 수장이. 공공기관의 수장이 이런 말을 하고 다니면은 이거는 본보기 삼아서 진짜. 네. 처벌을 해야 되는 거 뭐라도 해야 된다. 아닌가라는 것이 이제 주민참여의 주장인 것이고요. 근데 진주시장이 수준이 말하는 수준이 드러나는 게 이제 기자가 공무원은 뭐가 있다? 성실 및 친절 의무가 네, 있다. 어쨌든 목욕탕 다닌 것부터가 네, 부적절했던 것 같고요. 앞사과 네. 뒤욕, 네. 뒤욕원, 뒤폭언 네 이렇게 네, 되겠습니다. 하지만 또 업무 시간에 사우나 하는 건 정말 꿀이겠다. 얼마나 편하겠어. 얼마나 자기 세상이었겠어요. 네. 배나운도 한번 취재해 보십시오. 배나운은 앉아서 모니터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동아일보를 갖고 오셨어요, 이 PD님이. 이것도 네, 한참 한 10일 전에 기사예요. 네. 3월 9일 네. 기사를 이제야 발견하고 제보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네. 네, 저희 민원연에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동아일보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안상수가 얘기한 거예요. 따옴표. 배현진 한국당 입당 신의 한수.
홍 대표가 모처럼 좋은 선택. 뭐 나올 만한 제목이네요. 안상수 의원이 할 만한 말이네요. 네, 안상수 의원이 이제 배현진 전 MBC 앵커의 입당에 대해서 신의 한 수라고 본다. 이렇게 하면서 기대를 드러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날 이제 3월 8일이에요. YTN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언론이 많이 기울어져 있는데 소위 언론 노조들이 언론은 장악하고 있으면서 성향 자체가 좌파이고 또 방법 자체도 옳지 않고 이렇게 됐는데 그것을 몸으로 버틴 사람 아니냐라고 하면서 배현진 앵커를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걸 갖고 온 이유가 뭐냐. 이 안상수 의원이 우리 민원연을 거론했어요. 뭐라고 거론했나? 셀럽인데 민원연. 잘 들어보세요. 제 굉장히 기분 나빴습니다. 성명 쓸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며칠이 유민지 개인 이름으로 전화해서 성명하는 거죠. 그냥 SNS에 올리세요. 아니, 전화로 성명서 낭독하는 겁니다. 네. 나 유민지다. 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이렇게 읽는 건데 이 안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요. 좌파 임명된 사장 들어오니까 바로 그 다음날 배현진 씨도 사퇴시켰다는 건데 이건 역사상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선 사실관계가 틀려요. 네, 그렇죠. 팩트가 틀렸죠. 언론이라는 건 균형이 중요한데 지금은 이게 민노총이 자기들 그 산하의 민원연이고 뭐 이런 거를 각 그 언론사에다 죄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볼 때는 지령을 딱 내려가지고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는 게 아니냐. 이것이 또 혹시 청와대 어디랑 통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그 의구심을 갖는데 이렇게 되면은 과거의 유신 때보다 더한 겁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우선 민노총이라 말하면 안 되고 민주노총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민주노총이 각 언론사에 자기들 산하 민원연에 아니 민원연이 어디 산하에 있습니까 지금? 민원연은 어디 산하에 있나요? 그냥 민원연 아닌가요? 그냥 민원연입니다. 민원연이 어디 산하에 있어? 아니 민원연이 민주노총 산하에 그것도 각 언론사 산하에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 그렇죠. 민주노총과 민원연은 분리되어 있는 민원연은 우리는 시민단체고 우리 누구 산하에 있습니까? 민원연 회원들 시민들의 산하에 있는 산하라는 표현도 사실 부적절해요. 산하가 아니라 함께 가는 그런 조직인데 보니까 이 안상수 의원이 아는 게 없어. 지금 명예훼손인가요? 아니 뒤에 부연 설명 있습니다. 뭐가 아는 게 없냐? 이 언론에 대해서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언론 구조가 어떤지 민원연은 어떤지 그냥 대충 이제 그러니까 그냥 민원연도 어디서 들어본 것 같고 민원연이 문제다 이렇게 들어본 것 같고 좌파 언론이란다 들어본 것 같고 하니까 그냥 대충 짜맞춰서 그냥 아무 말이나 막 쏟아댄 겁니다. 그런데 그냥 뭐 나열하면 좀 없어 보이니까 막 산하라는 말 쓰고 이렇게 한 건데 뭐 지령을 내리고 아니 그러면 네. 지령만 내릴 게 아니라 돈도 좀 내려주고 좀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다음날 민원연이 돈 받았다 나옵니다. 민원연은 100% 시민들의 회비로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조직입니다. 그렇죠? 누구도 위에 있지 않아요. 그런데 민주노총이 지령을 받고 있다. 이런 오보죠. 가짜뉴스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드래그해가지고 사람들이 또 SNS에 퍼나르면서 민원연 봐라. 이러면서 민주노총 산하기관이란다. 아니에요 여러분. 전혀 상관없습니다. 민주노총은 민주노총, 민원연은 민원연. 같이 함께 할 일이 있으면 연대할 때 연대하고 제대로 된 보도 안 되고 있을 때 이 언론인들 다 길거리에 지금 내몰리고 있을 때 함께 민원연이 같이 싸우고 하는 거 하지만 산하 이런 거 아닌데요. 이 안상수 의원이 마치 본인이 뭘 알고 있는 거 마냥 하다가 이렇게 된 거. 네. 근데 문제는 이거를 동아일보에서 기사로 냈잖아요. 그러니까요. 또 이게 열받는 거거든요. 저는 제가 열받은 지점 바로 여기입니다. 동아일보는 알거든요. 민원연이 어떤 조직인지 알고 있습니다. 왜? 맨날 자기네들 비판하니까 알고 있어요.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그런데 옳다고 나하고 그냥 우리말이 아니라 따옴표다. 이렇게 하면서 사실관계도 맞지 않은 아무 말을 동아일보가 냈다는 거. 동아일보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이러면 더 열심히 동아일보를 볼 수밖에 없겠다. 내가 더 열심히 지적할 수밖에 없겠다. 하지만 나는 팩트로만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가짜뉴스로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안상수 의원을 놀리는 거 아닐까요? 이것도 모르냐? 이런 아무 말이나 하고 있냐?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요? 배현진 옹호로 가고 있는데 배현진을 지금 열혈 투사로 만드는 걸 하려고 나오다 보니까 내용은 없는데 뭐라도 넣어야 되니까 이 말 저 말 넣다가 왜냐면 배현진이 누구랑 싸웠냐면 민주노총이랑도 싸우고 민원연이랑도 싸우고 이런 구조를 만들려고 갖다가 집어넣은 게 아닐까. 동아일보 기자의 수준이 심히 의심스럽다. 네,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나쁜 보도 스크랩. 바로 그것이 알고 싶다에 준하는 그런 건데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2013년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집에 화염병 2개가 날아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화염병. 네, 혹시 기억하시나요, 나은 씨? 저는 잘 몰라요. 네. 기억이 안 납니다, 솔직히. 당시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집에 화염병 2개가 날아들었어요. 우선 사실관계를 말씀드리면요, 날아들었고 원세훈 국정원장의 가족들이 그 다음 날, 왜냐면 이게 화염병이 떨어진 다음에 바로 꺼졌기 때문에 불도 안 나고 그냥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럼 화염병 아닌 거 아니에요? 신나가 냄새가 있긴 했기 때문에 아무튼 던졌는데 깨졌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이제 가족들이 이제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신고하고 뭐 범인을 쭉 추적을 했대요. 그리고 경찰이 뭐 CCTV를 막 뒤져가지고 잡았어요. 누군가를 잡았고 그 사람을 찾아보니까 그 사람은 뭐 경찰의 말에 따르면 그 사람은 좌파 단체 회원이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됐어요. 증거 불충분으로. 근데 그 다음엔 두 달 뒤에 또 구속영장을 신청합니다. 그때는 증거가 받아들여져서 구속이 돼요. 구속이 돼서 4개월 동안 구치소에 있었는데 1심이 2014년 4월에 무죄가 판결됩니다. 그해 8월에 2심 무죄가 판결됩니다. 2014년 일이에요. 그 다음에 2018년 3월 16일 올해죠. 며칠 전에 대법 최종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는 겁니다. 이 사건이에요. 이 사건에 대해서 그것이 알고 싶다. 언론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조작의 냄새가 나요. 처음에 원세훈 국정원장의 가족들이 신고를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신고하고 나서 이 신문들이 어떻게 보도를 하냐면 2단, 사회면의 2단으로 보도를 해요. 그냥 투척을 했고 뭐 별거 아닌 걸로 다룬 겁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 뭐 항의성이죠. 원장에 대한 항의로 그냥 던진 거 아닙니까? 화염병을. 그리고 그때는 경찰이 뭐라고 발표하냐면 50대로 추정한다고 나와요. 맨 처음 보도예요. 이건 또 뭐냐? 50대 추정이라는 건 뭐냐면 그 바로 4월 달에 괴문서 사건이라고 해서 이 괴소포 사건이라고 해서 그 김관진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성명사가 담긴 어떤 괴소포가 배달되는 일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못 잡았어요. 근데 그 사람의 목격자에 따르면 그 사람이 40, 50대로 추정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맨 처음에는 그 사람을 연결시키려고 50대로 발표하는 겁니다. 경찰이. 그런데 그 다음에 CCTV를 봤는데 50대는 아닌 거예요. 20, 30대로 보이는 거죠. 그 뛰는 동선이나 이런 게. 그래서 바로 바뀝니다. 동아일보는 맨 처음에 이걸 다룰 때 간추린 난시로 다뤘어요. 100자짜리로. 그냥 별거 아닌 거죠. 던진 일이 있었다. 근데 이게 논조가 그 다음부터 바뀝니다. 그 다음날 그날 저녁부터 채널A가 굉장히 이걸 열심히 보도하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그 다음날 동아일보 사설에 이 사람을 테러리스트라고 규정합니다. 테러다 이거는. 인명살상을 노렸다. 갑자기 사건이 커지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항의용 던지는 화염병이었는데 갑자기 인명살상을 노린 걸로 테러로 격상되면서 사건이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부터 계속 채널A가 경찰을 통해서인지 어디선지 모르겠는데 CCTV를 단독 입수했다고 하면서 그 사람 영상들을 계속 내보냅니다. 그 다음날 단독 하면서 자기네가 계속 CCTV를 찾았다. 그러면서 이걸 내보냅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집에 화염병이 날아들었다는 소식 어제 이 시간에 전해드렸는데요. 범행 전후 용의자들의 모습이 찍힌 CCTV를 저희 채널A가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마른 체형의 20, 30대로 보입니다. 최석호 기자입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두 남성. 주위를 살피더니 어디론가 걸어갑니다. 손에는 소주병이 들려 있습니다. 20여 분 뒤 두 사람이 재빨리 주택가를 빠져나가는 모습이 또 다른 CCTV에 포착됐습니다. 지난 5일 새벽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자택에 화염병을 던진 용의자들입니다. 원세훈 전 원장 집에 화염병을 던진 용의자들은 100여 미터 떨어진 이곳을 지나 관악산 방향으로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추가로 확보한 주변 CCTV 등을 토대로 용의자들의 도주 경로를 파악했습니다. 용의자들은 옷차림과 뛰는 모습으로 미뤄 마른 체형의 20, 30대인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신체 특징상 김관진 국방부 장관에게 밀가루와 괴문서를 보낸 용의자와는 다른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집에 화염병을 던진 용의자들, 범행 전후의 모습이 담긴 CCTV 화면을 저희 채널A가 단독으로 보도해드렸죠. 이번엔 범행 당일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같은 노선의 버스를 여러 번 갈아타는 또 다른 CCTV를 역시 단독으로 확보했습니다. 최석호 기자입니다. 근데 나중에 재판을 하다 보니까 이 CCTV 소유자들이 네. 자기네는 경찰 말고는 영상을 준 적이 없대요. 아무한테도 안 줬다는 거예요, 이 영상을. 뭐지? 경찰이 뺐던가, 경찰에게 가져갔던가, 도둑질을 했던가, 경찰이 흘려줬던가. 어쨌든 굉장히 긴밀하게 채널A랑 경찰이 연관돼서 이 사건을 계속 키워간 겁니다. 그렇죠? 채널A는 계속 뭔가 이게 테러고, 이 사람들을 봐라, 이 사람들이 범인이다, 완전 무장했다, 뭐 완전 가렸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 보도를 한 겁니다. 그러다 더 결정적인 거는 이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이 17일 날 새벽에 잡혀요. 17일 날 새벽 6시 정도에 집 앞에 이제 물을 사러 편의점에 갔다가 거기서 긴급 체포를 돼요. 굉장히 긴박하게 이 사람이 도주의 위험이 있으니까 잡았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긴급 체포를. 그런데 그 전날 밤에 저녁 뉴스로 채널A가 이미 특정해서 이 사람을 발표합니다. 서울에 사는 30대 회사원, 좌파 단체 활동을 하는 이 경찰이 이미 내보내준 거예요, 채널A한테. 채널A는 얘를 경찰이 긴급 체포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미 용의자에 대한 정보 다 얘기해 준 겁니다. 그날 밤에 나왔어요, 이미 그 전날 밤에. 그러면 사실은 이게 진짜라면은 용의자가 도주할 위험이 있죠. 굉장히 높죠. 자기가 보고 걸렸다. 그런데도 그걸 내보내준 겁니다. 그러고 그 다음날 새벽에 잡히는 거예요. 아니 진짜 채널A라도 원래 보던 사람이면 어쩌려고. 그러니까 그러게. 그런 일이 있어요. 이상하죠. 그리고 채널A가 여기까지 사건을 키운 역할을 동아와 채널A가 했습니다. 너무 이상한데요? 그래서 이 사람 잡혔어요. 그 다음에는 이 사람 잡힌 사실을 가장 먼저 파악한 사람은 TV조선입니다. 조선일보예요. 이 사람이 17일 새벽에 잡혀갔잖아요. 이 체포된 사실을 조선일보가 제일 먼저 알고 18일 날 새벽 3시에 기사를 냅니다. 잡혔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날, 그러니까 18일 날 토요일 날 지면에는 다른 데 다 보도 못한 거예요. 잡힌 건 조선일보만 보도했어요. 채널A는 경찰의 조사 상황만을 CCTV 결과만을 냈는데요. TV조선은 그 다음에 어떤 걸 내냐면 경찰이 발표하지도 않은 이 용의자에 대한 신상을 털기 시작합니다. TV조선과 채널A가. 이 사람은 그냥 좌파 단체가 아니에요. 어느 단체고, 학생 때 무슨 일을 했고, 그리고 서울에 와서 어떤 일을 했고,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어느 대기업에 다니고, 이런 것들을 TV조선이 보도하기 시작합니다. 경찰 발표에도 없는 거예요. 누구나 받았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내용을 TV조선이 보도하기 시작했다는 거. 그래서 이 보도를 6일 동안 TV조선은 계속 내거든요. 이 사람의 신상에 대한 보도, 뭐 이 사람이 대학교 때는 무슨 활동을 했고, 이렇게 해서 거기는 이적단체고 이런 것들을 계속 냅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자택에 화염병을 던지고 도망간 용의자가 유명 대기업 업체의 과장이라는 사실을 얼마 전에 단독 보도해드렸었는데, 이 남성이 오래전부터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판결한 곳에서 활동했던 사실이 또 드러났습니다. 송지욱 기자입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집에 화염병을 투척한 용의자 36살 임모 씨가 남북 공동선언 실천연대에서 활동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천연대는 지난 2010년 대법원이 국가존립과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이적단체로 보기 충분하다고 판결한 단체입니다. 대학 시절 한 청년 활동을 했던 임 씨는 지난 2007년 실천연대에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시작합니다. 당시 실천연대는 미군 철수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지부격인 서울실천연대는 서명 1000명을 목표로 두고 군대식으로 소대를 만들어 선전물 등을 배포했습니다. 임 씨는 이때 소대원 중 한 명으로 활동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 2011년부터는 민권연대 회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민권연대는 실천연대의 대표와 지난 1993년 9월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결난 범천학년 전 의장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단체입니다. 경찰은 용의자 임 씨의 압수물을 분석한 결과 화염병 투척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임 씨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살았던 이적단체 대표와 자주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도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노트북 등을 분석해 증거를 추가한 뒤 영장을 다시 신청할 방침입니다. 또 공범 파악에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TV조선 그런 보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잡히자마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로 기각돼요, 영장이. 왜냐면 CCTV를 경찰이 증거로 냈는데 이게 너무 허접해.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법원이. 얼굴이 안 나오니까. 얼굴도 안 나왔고 그리고 자기네가 추적했다고 하는데 추적한 것도 너무 화질이 맞지 않고 해서 바로 구속영장이 기각됩니다. 자, 17일 새벽에 긴급체포를 했어요. 48시간 안에 영장이 청구 안 됐으니까 풀어준 겁니다. 그런데 CCTV가 너무 그 증거가 CCTV밖에 없는데 CCTV가 너무 조악했대요. 그래서 발부가 안 됐어. 그러면 이때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엉뚱한 사람 잡은 거 아니야? 이거 약간 좀 무리한 수사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게 합리적 의심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도를 받은 다른 언론사들은 그런 합리적 의심을 했어요. 기각됐고 뭐 이게 좀 별로래. 영상이 증거가 별로래. 그래서 국민일보는 엉뚱한 사람 잡은 거 아니야? 이렇게 하고 MBN은 그 당시에 방송으로 이거는 좀 짜맞추기 수사 논란이 있다 이런 보도를 냈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집에 화염병을 던진 용의자에 대해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기각했습니다. 경찰이 범인이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수사를 벌이는 건 아닌가 하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박광열 기자입니다. 법원이 밝힌 구속영장 기각 사유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자료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경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임모 씨를 범인으로 특정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도주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을 뿐 아니라 검찰이 제출한 소명 자료만으로는 피의자를 범인으로 보기에 상당하지 않다는 법원의 판단에 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임 씨의 지인들도 경찰 조사 결과에 의문을 표합니다. 건장한 체격인 사람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은 왜소한 사실 체격이고 때문에 애초부터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벌인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용의자의 직장과 소속 단체 등까지 흘리며 종북 세력과 연결지어 짜맞추기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기초적인 수사가 제대로 안 됐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서두를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증거를 수집해가면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경찰은 정황 증거상으론 문제가 없다며 보강 조사를 거쳐 다시 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입니다. 부설 의뢰한 자료를 받고 검찰하고 협의해서 더 보강 수사한 이후에 영장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CCTV 공개도 거부하면서 내부적으로 대책 마련에 부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박광열입니다. 근데 이때 조선일보가 한 큐를 던져줍니다. TV조선이. 아까 말했듯이 신상을 터는 거예요. 그 사람. 잡아봤는데 이 사람 알고 봤더니 영장은 기각됐는데 그건 짧게 전하고 이 사람 잡고 보니까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그것도 국내 대기업 삼성으로 나왔습니다. 삼성 SDS 과장. 진짜? 앞으로는 평범하게 생활하면서 뒤로는 이적단체 활동을 하고 화염병을 던지는 사람이었다. 너무 그림 재밌잖아요. 그렇죠? 엄청 선전적으로 낸 겁니다. 이러니까 그 다음날 중앙일보와 동아일보가 신문 지면에 삼성 SDS 과장. 이거 중앙일보입니다. 동아일보는 대기업 S사 과장. 이렇게 보도를 내면서 그 사람의 신상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보도 자체가. 그러면 사람들이 영장 기각된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 화염병을 던졌는데 아니 굴지의 기업을 다니고 있는 사람이 앞으로는 평범한 회사원인 척하면서 뒤로는 화염병을 던졌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이 마치 범죄자인 것처럼 특정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TV조선 더해서 6일 내내 아침, 점심, 저녁 방송으로 계속 이 사람은 뭐 이적단체고 뭐 이런 활동들을 오버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면 기사에 어떤 게 있냐면 이 사람이 뭐 실천연대라는 이적단체 소속이고 뭐 소대원으로 군대식 소대원으로 활동했다 뭐 이런 식의 기사가 있어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통일선봉대 이런 것들을 할 때 여름에 잠깐 어떤 실천 행동을 할 때 어떤 한반도 평화나 이런 것들의 실천 행동을 할 때 그때 이제 그 조를 소대 형태로 꾸려요. 그냥 말을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거기서 활동하는 한마디로 활동가예요. 활동가. 근데 이거를 가지고 그것만 딱 끌어와가지고 군대의 소대원으로 활동했다. 저도 그 여쭤봤잖아요. 소대원이래요. 그러니까 마치 굉장히 얘는 지금 지령을 받아서 하는 그런 그래서 내려온 것 같은 느낌. 굉장히 그 기사가 오바됐다. 기사를 오바시킨 거죠. 더 오바시키고 증폭시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요. 이때가 어떤 때냐가 중요합니다. 왜 언론이 이런 짓을 했지? 그래서 제가 또 찾아봤더니 이때가 언제냐면 2012년
대선이 있었어요. 대선에 국정원 여직원 뭐 이렇게 하면서 국정원 직원이 또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한 의혹이 밝혀졌습니다. 대선 전에 밝혀졌죠. 그리고 대선이 끝났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수사가 벌어지고 있었어요. 경찰 수사가 벌어졌는데 4월에 어떤 바로 전달에 무슨 일이냐면 권은희 수사과장이 당시 지금 현 국회의원이죠. 폭로합니다. 외압이 있었다. 수뇌부에. 제대로 조사 못하겠다. 하고 하면서 이 검찰로 넘어갔는데 넘어가고 나서 사람들이 분노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이거 부정선거 하더니 이 조사도 못하게 하는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막 촛불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5월 달부터는 그런 사람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고 원세훈 국정원장에 대해 조사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기소를 하냐 마냐 이런 논란이 있는 그때 바로 이 사건이 터집니다. 기소를 할까 말까 하는 순간이 터진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터졌잖아요. 당시 이 지금 용의자로 됐던 사람이 소속된 단체가 활동했던 단체가 그 원세훈 국정원장 집 앞에서 1인 시위를 했었어요. 그리고 계속 촛불을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던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검경이 이 사람을 딱 체포한 다음에 이 단체에 있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 턴다고 보시면 돼요. 핵심을 다 턴 거예요. 이 사람은 구실로 다른 사람 다 출석 요구서를 막 무더기로 발부해가지고 이 단체를 위축시키려고 한 게 아니냐라고 보이는 지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 이제 TV조선은 또 어떤 도움을 주냐면 6월 달쯤에 또 한 번 원세훈이 개인 비리로 또 잡혀가요. 개인 비리로 잡혀갔거든요. 그래서 또 구속되냐 뭐 안 되냐 기소되냐 안 되냐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 쯤에 또 TV조선이 한 번 또 뉴스 내줍니다. 아니 왜 이거 지지부진해? 이 사람 영장 기각됐는데 빨리 해야지 하면서 또 테러를 한번 이렇게 여론을 환기시켜주는 거예요. 원장은 테러를 당했어. 네, 요즘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 진행을 지켜보고 있자면 사실 참 답답합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자택 화염병 투척 사건에 대한 수사도 제자리 걸음입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경찰이 유력한 용의자로 36살 임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경찰이 증거를 보강해 영장을 재신청한다는 방침이지만 그 사이 벌써 20일이 흘렀습니다. CCTV 화면에 같이 찍힌 공범으로 추정되는 인물도 아직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수사 중에 있고요. 검찰랑 계속 수시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대형 사건에 속 시원한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경찰. 지켜보는 국민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TV조선 김도훈입니다. 근데 누구와 함께 이제 맞선 희생자의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7월 달에 원전 원장이 정말 이제 기소가 되냐 안 되냐 해서 11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결국에는 기소 판결이 나요. 그런 즈음에 또 한 번 이 사람이 잡혀가는 것과 동시에 기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이 잡혀간 게 이게 구속영장이 최종 발부된 원인이요. 그 CCTV의 영상과 이 사람의 걸음걸이, 일명 걸음걸이 기법입니다. 수사 기법에 요즘에 나오는 거예요. 지문처럼 걸음걸이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걸음걸이를 봐서 맞춰보면 그 사람 100%라는 거죠. 그런 기법이 뭐 영국의 켈리 박사가 그 사람이래요. 근데 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경찰들이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 사람이 맞다 이걸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법원에다가 추가 증거로 낸 겁니다. 그런데 재판을 해보니까요. 영장 때는 이렇게 영장 발부 심사할 때는 자세히 안 보거든요. 근데 재판을 가보니까 이 영상이 이 켈리 박사한테 받았다는 것도 이 변호사를 통해서 들은 겁니다. 원래는 그 영상과 혹은 그 사람 그 CCTV 영상과 실제로 걷는 걸 봐야 된대요. 그런데 영상과 영상 갖다 보낸 거예요. 같은지 봐달라. 영상과 영상 막 여러 개를 보내고 같은 사람인지 봐달라.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 안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그 영상이라고 하는 게 법원에서 보니까 이거는 보니까 그냥 원본이 아니라 복사한 거. 그리고 심지어는 날짜가 다르게 찍혀 있는 것도 있어서 마치 조작이 의심되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증거로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1심에서 뭐 켈리 박사가 오고 말고 할 것도 없이 그 CCTV라고 했던 그 증거가 다 증거로 인정이 안 돼서 이 사람이 무죄가 난 겁니다. 황당하죠. CCTV를 해가지고 찾았다더니
아니 이 사람은 벌써 다 그게 털렸는데. 그러니까. 아니 이 사람은 삼성도 그만두게 됐고요. 왜냐면 경찰이 와서 다 털어갔고 이미 압수수색 해갔어요. 그리고 이미 다 밝혀졌고 그다음에 4개월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근데 경찰이 얼마나 열심히 털려고 했겠어요, 그렇죠? 근데도 못 찾은 거예요. 이 사람의 옷이며 뭐 가방이며 이런 데서 인화성 물질이 발견됐어야 되잖아요. 신화를 들고 다녔는데 못 찾았어요. 아무것도 못 찾았어요. 직접적인 증거를 아무것도 못 찾고 증거라고 하는 게 CCTV라는데 CCTV가 어떤 증거냐면 이 사람이 원세훈 집에서부터 나와가지고 영등포를 거쳐서 대림역까지 다림역 자기 집까지 가는 CCTV 영상이래요. 근데 이게 영등포역까지 가는 거는 막 버스를 탄 거라서 잘 보여요. 근데 영등포역에서부터 대림역까지 가는 그 CCTV는 그냥 검은 옷 입은 사람을 그 사람이랑 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누군지 모르는 거야 그냥. 심지어 판사가 지금 그 용의자가 누구죠? 이 영상을 보면서 도대체 누군지 알려달라고 할 정도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수에서도 이 사람인지 특정할 수 없다. 상태가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으로 보이는 것 같지만 특정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국가수가 입장을 냈어요. 그러니까 영상이 아무런 효과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만약에 이 사람이 지금 얘네가 따라가면서 이렇게 동선이 가다가 우회전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회전한 영상을 보여주잖아요. 그럼 그게 증명이 되려면 혹시 직진에서는 검은색 점이 없는지 검은색 옷 입은 사람이 없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런 영상을 하나도 찾지 않았어요. 그래서 1심에서 무죄가 났습니다. 항고했죠. 검찰이. 근데요. 하나도 증거 보존을 안 하는 거예요. 증거를 더 보강을 해야 되잖아요. 안 했어요. 그래서 2심이 또 싱겁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이 난 거예요. 아니 그렇게 열심히 막 뒤지다가 테러라고 막 뒤지다가 검찰이 의지가 없는 거죠. 2014년부터는 의지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죠? 왜 없을까요? 너무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2013년 7월에 이 사람이 구속되는 것까지만 이 사람의 역할이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제 생각이에요. 2013년 7월에 이 사람이 구속되면서 이런 테러를 일으키는 이런 빨갱이들 이런 식의 여론들을 만들었잖아요. 아무래도 정황이 굉장히 이 사건은 이용당한 것 같다라고 보이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아일보 자기 자회사인 채널A를 통해서 열심히 앞에 사건을 키웠고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신상 털었고요. TV조선은 6일 내내 계속 그 사람에 대해서 확정적 보도를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 사람 잡힐 때는 걸음걸이 기법이 마치 엄청나게 대단한 것처럼. 그래서 그 보도가 결국에 용의자다. 이 사람 진짜 확신 이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인상을 주는 거예요. 저도 당시에 이 기사를 봤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보고 걸음걸이 기법은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걸음걸이는 사람마다 다 다르대. 이거는 지문과도 같대요. 그렇게 하면 100%래. 바꿀 수가 없구나. 하면 이 사람 걸렸구나 결국엔 여기서. 이거는 결국에는 잡혔구나. 라고 저는 그때 봤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이 보고서를 쓰면서 가장 마음속이 불편했던 거는 내가 만약에 이 사실을 좀 더 그 당시에 이 전체적인 흐름에서 이게 지금 이용당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다 볼 수 있었다면 지금 봤듯이 만약에 내가 그때 좀 더 알았다면 같이 함께 싸워줄 수 있었을 텐데 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었을 텐데 이미 다 지나가고 나서 아무 효과가 없었던 거죠. 근데 2014년에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잖아요. 났는데 언론들이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 어느 회사인지 다 털어놓고 1심 판결이 난 다음에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조선일보 제목을 던진 사람이라고 이미 그 사람이 던졌는데 증거가 부족해서 1심에서 진 것처럼 썼습니다. 중앙일보는 그 사람 SDS 과장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했는데 이제 이 사람 무죄 선고받은 거를 100자로 끝냈습니다. 간추린 단신으로 처리했어요. 동아일보 대기업 S사라고 했잖아요. 신상 털었잖아요. 보도 안 했습니다. 무죄. 1심 무죄 그렇게 보도하고요. 2심 무죄 당연히 보도 안 했겠죠. 최종심 이번에 난 것도 보도 안 했습니다. 그런 언론의 보도와 이 굉장히 공작의 냄새가 나는 이 사건들이 한 사람의 인생을 정말 바꿨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그 대기업을 다니지도 못하고 다른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느 언론도 반성하지 않는다. 사실 이 대법원의 선고는 이번에 어떤 선고는 검찰과 경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한 판결이기도 하지만 그런 잔인한 그 언론 보도에 대한 판결이기도 하거든요. 유죄죠, 유죄. 그러면 언론들이 반성하고
돼야 되는데 보도하지 않았다. 이게 저희가 이번에 냈던 나쁜 보도로 뽑은 사건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한 편 본 것 같네. 근데 내가 이거 보고서를 여러분들 읽으시면 더 ABCD를 잘 아실 수 있을 텐데 제가 또 이런 사건 이야기할 때 너무나 흥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말이지? 이게 ABC 정리 안 되실 수 있어요. 그러면 보고서를 보시라. 보고서를 보시면 좀 더 그 내용이 잘 정리될 수 있을 것 같다. 참 사람 한 사람을 그 시기에 어떤 용도에 맞게 딱 써먹고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든 말든 그냥 그 용도가 폐기되니까 또 모르세 하면서 지나가는 그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건을 맨 처음에 접했을 때 저 이 사람이 범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근데 사실 그런 보도만 계속 보면은 그렇게 보이죠. 범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계속 파고들다 보니까 계속 이걸 그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다 그때 언론도 다 모니터 해보고 하니까 계속 보면 볼수록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경찰이, 검찰이, 그리고 국정원이, 왜냐면 국정원 전 원장의 집에 던진 거기 때문에 다 동원돼서 분명히 찾을 수 있거든요. 이 사람이 만약 했다면. 근데 그걸 못 찾았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무언가 있을 텐데 했다면 그걸 못 찾았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검찰이 1심 이후에 너무나 소극적으로 대처했던 부분, 찾으려고 하는 의지가 없었던 부분, 이걸 쭉 보니까 이 사람이 범인이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이 언론 보도와 이 조사 움직임이 무언가 같이 소통된 과정에서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진행된 것이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Seven, 6, 5, 4, 3, 2, 1. You'll never have the sacred stone. Oh, this you crazy mother. 그럼 오늘 대댓글 코너로 한번 가보시죠. 네. 오늘은 대댓글 하나요? 네. 네, 저도 대댓글 코너를 오랜만에 들여다보는데요. 네, 한번 볼까요? 박달동 범고래 님께서 적어주셨습니다. 처음 뵙는 아이디인데요. 씁쓸한 기분에 몇 자 적습니다. 뜬금없지만 작년 말에 우연히 팟캐 그 알씨를 제작하는 UMC와 대화를 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때 대화 중에 낙곰수 이후 최고의 팟캐는 소라소리와 미디어 탈곡이라고 자신있게 말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냥 깔고 가는 말이고요. 섣부른 결론일지 모르지만 서울이와 프레시안, 뉴스타파, 진중권 등등이 어렵게 시작한 미투 운동에 좀 무리를 일으켰다는 느낌이 드네요. 이렇게 산으로 가서 사그라들고 말까 무척 아쉽습니다. 그래서 장성한 딸이 있어 이런저런 사례를 볼 때마다 걱정스러운데 좋은 방향으로의 변화는 항상 더디고 힘든가 봅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네, 좋은 말씀하신 내용 중에 진짜 이 말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좋은 방향으로의 변화는 항상 더디고 힘든 것 같아요. 네. 미투가 또 처음 이제 우리 사회에 등장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과거에도 사실은 모모네 성폭력 폭로라는 운동이 있었는데 그때는 정말 사회적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아서 그들의 목소리를 저희가 들어주지 못했잖아요, 사실상. 그리고 정말 큰 상처를 입고 오히려 폭로한 사람들이 큰 상처만 입고 거의 외면당하다시피 했는데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들어는 주는데 또 다른 형태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죠. 아직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과제들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방향으로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언제나 힘든 과정을 겪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는 정말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시간이 지나면 더 눈에 잘 보이겠죠. 네, 저희는 또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댓글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잘 읽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댓글. 밑에 미령곰탱님, 부녀회장님 울고 계시진 않겠죠? 원의원 사태 때문에요? 라고 하셨는데 저도 오늘 아침에 와서 들었어요. 제가 어제 집안일 때문에 다른 걸 못하고 어제 그 신한은행에서 하는 그 솔 카드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또 다른 무리를 일으켰더라고요, 원어원이. 네, 저는 방송에서도 원어원을 좋아한다고 계속 피력했어요? 네, 저는 공식 팬입니다. 네. 그렇군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마음이 흔들릴지 아닐지는 관련 영상과 음성을 들어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다음 댓글 읽어주세요, 이 부장님. 옥수수 요염차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이 아이디 너무 좋지 않아요?
나은 씨가 좋다고 했습니다. 네, 지금 이분은 그 사진을 캡처해서 올려주셨는데 문재인이 선거 조작했다는 사실은 진보 언론도 다들 알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그러니까 찌라시 가짜 뉴스 여러 개의 사진을 같이 올려주셨어요. 쭉 그러니까 지금 찌라시로 돌고 있는 가짜 뉴스죠 한마디로 그런 것들을 같이 제보해 주신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문재인이 선거 조작을 했다는 건 제 모든 것을 걸 수 있습니다. 이런 문자도 그 사람이 보냈네요. 지금 보내신 분이. 그래서 이거를 벌써 이렇게 그래서 이분은 요즘 이런 찌라시가 돌고 있네요. 얼마 전에 수원에서 태극기 부대에게 폭행당한 구타당했다고 한 그 사실을 올리시면서 안타까워 하셨네요. 가짜뉴스는 어떻게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가짜뉴스 신고센터 저희 민원연도 하고 민주당에서도 한다고 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한다고 하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것저것으로 제보 주시면 어떻게든 잡아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다. 이것도 한번 알아보셔야죠. 알겠습니다. 갤럭티카님께서는 김원경 처장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사명도 중요하지만 개개인의 행복도 중요합니다. 균형을 맞춰서 운영해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써주셨는데요. 밑에 보면은 트러스트노우님도 비슷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민원연 활동가분 개개인의 삶과 행복이 우선이다. 그리고 언론 모니터링 활동가분들이 늘어나는 게 우선인 것 같다. 지난주 방송에서 제 생각보다 활동가가 너무 적어서 놀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연수 늘어나고 하면 또 중원이 되겠죠. 네, 레이니 칠세님은 이런 댓글을 달으셨습니다. 김한경 처장님의 기자회견 속 발언이 완전 멋있었습니다. 역시 처장님의 현장 목소리에는 분명한 힘이 있어 너무 좋습니다. 네. 레이니 칠세님이 이런 말도 해주셨네요. 미디어 스크랩을 듣고 느낀 점은 적폐라는 인간들은 아직도 이명박근혜 시절인 줄 안다. 혹은 심하게는 8, 90년 된 줄 안다. 그래서 지들끼리 다 뒤에서 해먹어도 그냥 넘어갈 줄 알고 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세상이 바뀌었다는 걸 모르는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네요. 근데 진짜 바뀌는 것들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우리가 적폐 청산이라고 하지만 정말 곳곳에 존재하는 것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안에서는 엄청난 반발, 거기서 여론 조작, 음해, 이제 우리 조중동 같은 친구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과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아직도 바뀐지 모르고 이렇게 떵떵거리고 있는 것들이 아직도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댓글 코너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럼 방송은 이걸로 마무리할까요? 네. 민원연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여러분, 미디어 탈곡기 잘 들으셨나요? 민원연은 1984년부터 우리 사회 언론 민주화를 위한 걸음을 우직하게 걷고 있습니다. 특히 왜곡, 편파, 막장 뉴스가 만연한 상황에서 민원연의 언론 감시 활동은 더욱 중요합니다. 민원연 회원이 되어 저희에게 힘을 주세요. 민원연 홈페이지 ccdm.or.kr에 오셔서 회원가입을 신청하시거나 02-392-0181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한 달 10,000원의 회비가 언론을 바꿉니다.